3차시 고려시대 사상과 문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똑같이 학습지는 총 4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탐구활동 1번부터 살펴볼게요. 교과서 90에서 91쪽을 참고하셔서 고려시대 유학의 발달과 교육기관에 대해 탐구해 봅시다. 먼저 탐구활동 1번 보시면요. 선생님이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놨어요. 첫 번째, 유교 정치 이념을 세우다. 두 번째, 유학이 보수화되다. 세 번째, 성리학을 받아들이다. 먼저 첫 번째, 유교 정치 이념을 세우다 부분을 보면 고려시대 초기 왕들이 유교 정치 이념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주는데, 태조 때는 신라 육두품 출신 유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활약을 했었고요. 광종 때는 유교적 소양을 갖춘 관리를 등용하기 위해서 이걸 실시합니다. 이것은 능력에 따라서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죠. 바로 과거제입니다. 그리고 성종 때는 유학자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올리게 되는데요. 그때 유교적 통치 이념에 따라서 지방제도를 확립하기도 하고 유교 교육기관인 국자감과 지방의 향교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국자감은 유학교육뿐만 아니라 기술교육도 담당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 고려 중기가 되면 이제 문벌 귀족 사회가 되면서 굉장히 고려 시대는 사회 개혁을 추구하기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보수적인 성격으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때 활약했던 사람이 바로 해동공자로 칭송받는 최충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최충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우리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데, 뭘로 자주 등장하냐면 이 사람이 구제학당이라는 걸 설립해서 제자를 양성했는데,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학원 같은 거예요. 이제 과거 시험에 잘 합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주는 학원. 그런데 이 학원에서, 그러니까 그 구제학당에서 굉장히 합격자들이 많이 배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이제 최충의 구제학당을 본따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사학 기관을 만들었는데, 그게 12개나 됐기 때문에 사학 12도라는 게 등장하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게, 왜 사학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과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느냐? 그것은 바로 이 최충이라든지 이제 사학을 설립한 사람들이 보통은 과거를 주관하는 지공거 출신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합격자를 뽑는 사람이 이제 사학을 설립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합격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고려시대에 굉장히 사학들이 많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국자감 같은 관학 교육이 위축돼서 이제 관학진흥책이 추진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구제학당처럼 이제 어떤 여러 가지 학문을 가르쳐주는 전문 강좌인 칠제가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장학재단인 양현고도 설치하고, 또 공민왕 때 가면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바꿔가지고 개편하면서 이때 신진사대부들이 성균관에 입학하거나 또는 성균관 출신의 신진사대부들이 중앙정계로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 후기가 되면 이제 원간섭기 시절에 그 성리학이라는 학문이 고려에 이제 들어오게 돼요. 그때 성리학을 소개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고려 충렬할 때 안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성리학은 우리 조선 중기 지나고 나서 좀 선생님하고 깊이 있게 살펴볼 건데, 성리학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유학이라는 게 현실적인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뭐 임금님한테 충성을 다하고, 그런데 이 유학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약간 철학적인 내용이 담겨져 가지고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 문제를 이제 탐구하는 학문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것을 성리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성리학은 이제 원간섭기 때 고려
충렬왕 때 안양이라는 사람이 고려에 소개하게 됐고, 그리고 그 당시 이재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만권당이라고, 원나라에 있는 만권당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원나라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게 되었고, 이게 나중에 정몽주라든지 정도전 등 신진사대부에게 계승되게 돼서 이제 조선을 건국한 이후에 성리학이 굉장히 발전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교와 교육기관과 관련해서 이 부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특히 고려시대 유학 발달에서는 최충의 구제학당 사학 시비도, 그 다음에 안양이라는 사람이 성리학을 고려에 소개했다라는 것 특징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탐구활동 2번으로 넘어갈게요. 교과서 92쪽이고요. 고려시대 역사서의 편찬에 대해 탐구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역사를 배우니까 아무래도 역사서가 중요하겠죠. 고려시대에 많은 역사서들이 편찬이 되거든요. 먼저 초기에 7대실록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게 거란 침입 때 불에 타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지금은 전하지 않고요. 현존하는 역사서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가 바로 김부식이 지은 삼국사기라고 하는 겁니다. 삼국사기 정말 중요해요. 선생님도 대학 다닐 때 이 삼국사기를 거의 달달달 외우다시피 하면서 학습을 했거든요. 이 삼국사기는 말 그대로 여러분이 1학기 때 배웠던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의 역사를 다룬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것이 고려 시대에 만들어졌는데 이제 그 앞 시대인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김부식이 이제 왕명을 받아서 편찬한 역사서였고요. 그리고 기전체 형식이라 그래서 굉장히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그 기전체라고 하면 기자가 본기에서 따온 말이고요. 전자가 열전이라는 말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삼국사기 보시면 열전편이라고 해서 그 어떤 역사적 인물의 생애라든지 재밌는 일화 같은 걸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삼국사기에서 사기라는 게 중국의 사마천이 쓴 사기라는 역사서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 삼국사기 열전편도 꼭 읽어보시고요. 중국의 역사학자인 사마천이 쓴 사기열전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기회가 되신다면 이 열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는 기전체의 형식이다. 본기와 열전에서 이름을 따서 기전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따라서 이제 적혀졌는데, 사실은 이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문벌귀족이었고 중국에 대한 사대의식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신라 출신이었기 때문에 삼국사기를 읽어보시면 고구려나 백제 이야기보다도 신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서술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기 때문에 신라의 삼국 통일을 신라의 삼국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서술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무신집권기에 활약했던 역사학자 각훈이라는 사람이 쓴 해동고승전이 있어요. 그 고승이라 그래서 그 스님들이죠. 우리나라 역대 스님들의 전기를 기록한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규보의 동명왕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규보라는 사람이 동국 이상국집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동명왕편이 나오는데 이거는 글이 아니고요. 그 서사시예요, 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에 보면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런 것도 굉장히 시거든요. 그 영웅의 일대기를 기록한, 그래서 동명왕편도 이제 고구려의 그 시조인 동명왕의 업적을 칭송한 영웅 서사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간섭기 고려 말기에는 일현의 삼국유사와 이승유의 제왕운기, 이재현의 사략이 전해지는데요. 특히 삼국유사는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대비해서 굉장히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사라는 말이 뭐냐 하면 이제 나무 유자, 이사자라 그래서 삼국사기를 쓰고 남아있는 이야기를 엮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국사기에는 이제 단군 신화라든지 전설이라든지 뭐 향가, 야사, 설화 뭐 이런 내용들은 실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삼국유사에 실었고 그 다음에 삼국유사를 쓴 일현이라는 사람이 스님이에요. 그래서 불교 관련 내용들이 이제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삼국사기보다는 삼국유사가 조금 더 이제 이야기적인 측면이 있어서 재밌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삼국유사는 시중에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들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삼국유사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제왕운기에도 이제 단군 신화가 수록이 되었고요. 제왕운기는 특징적인 것이 발해를 우리 역사로 처음 기록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아까 이재현이 그 원나라에서 그 성리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리학적 유교사관. 그러니까 성리학적 유교사관이 뭐냐면 정통의식,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누구의 정통을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정통의식, 그리고 대의명분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성리학적 유교사관에 따라서 쓴 역사책이 바로 사략입니다. 좀 설명이 길었는데 이런 책들이 고려시대의 역사서다라는 거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에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삼국사기, 기전체 형식 옆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본기, 세가, 열전, 지표 이런 걸로 구성되는 거. 아까 열전, 되게 재밌는 역사 이야기라고 했죠. 인물을 다룬 그런 기전체 역사 방식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해동고승전, 동명왕편, 삼국유사, 제왕운기, 사략 이런 것들이 고려시대 역사서다라는 거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예시로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를 여기에 조금 변형해가지고 실어놨거든요. 먼저 질문 1번, 빈칸 가에 들어갈 역사책은? 이라고 물어봤죠. 읽어보면 가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으로 삼국과 통일신라의 역사를 연구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료입니다. 총 50권으로 본기, 연표, 지, 열전 여기서 우리가 기전체 역사 서술 방식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바로 삼국사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삼국사기 누가 지었다 그랬죠? 그렇죠. 김부식이 지은 삼국사기. 자, 그 다음 질문 2번. 위 역사서들이 편찬된 배경은? 이라고 물었죠. 고려 후기 역사서, 삼국유사와 제왕운기가 나오는데 이 두 역사서는 공통적으로 단군을 우리 민족의 시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우리 민족의 시조를 강조했느냐? 바로 몽골의 침략을 겪으면서 자주의식이 강조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뿌리를 찾고 우리가 누구의 후손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역사서에 밝힘으로써 우리는 하나다라는 연대의식을 심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몽골의 침략을 겪으면서 쓴 역사책이 삼국유사 제왕운기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선생님이 실제로 이제 수업을 해보니까 여기에 몽골 말고 거란이나 중국을 적은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몽골의 침략을 겪으면서 원간섭기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 부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탐구활동 3번은 교과서 93쪽에서 94쪽을 보시고 고려시대 불교 사상 통합을 위해 노력한 인물을 탐구해 보는 겁니다. 자, 먼저
불교를 숭상하다 부분에는 태조와 광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제 태조는 훈요10조에서 연등해라든지 팔간해를 중시해라고 당부를 했었거든요. 굉장히 불교를 숭상했다는 거 알 수 있고, 특히 광종 때는 합격한 승려에게 승계를 주어서 지위를 보장하는 이 제도가 있었어요. 이건 조선시대에는 없고 고려시대에만 있었던 제도거든요. 바로 승과입니다. 이 승과에 합격해야지만 이제 승려로 인정받고 이제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국사 왕사 제도라 그래서 그 나라에서 이제 그 좀 위대한 승려들을 나라에서 조금 이렇게 국사 왕사로 모셔가지고 이제 조언을 듣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사 왕사 제도가 있다는 건 그만큼 불교를 중시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국사 중에 이제 대각국사 의천이라는 분과 보조국사 진울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두 사람 굉장히 시험 문제 출제가 자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당시 고려시대 불교는 여러 종파로 나뉘어가지고 좀 갈등 아닌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불교 교단 통합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먼저 대각국사 의천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람은 왕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러니까 이 사람 왕자 출신이라는 건 또 뭐가 중요하냐면 고려 시대에는 이제 아들들이 여러 명 있으면 그 중에 아들 한 명쯤은 이제 출가시켜가지고 스님이 되게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각국사 의천은 이제 왕자 출신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활동했던 시대는 문벌 귀족 시대여서 굉장히 그 교종 중심의 교종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대각국사 의천이. 교종이 뭐냐 하면 교리 공부를 통해 가지고 불교를 습득하는 그런 거거든요. 불교도 보면 경전 있잖아요. 그런 경전을 읽고 이제 학습하는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반대로 보조국사 진울이 활동했던 시기는 무신들이 집권했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전을 읽고 공부하는 그런 것보다는 참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종이 유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분명한 차이점이 있죠. 대각국사 의천이 활동했던 시대는 문벌 귀족들이 지배층이어서 교리 공부를 중시하는 교종 중심으로 선종 통합 운동이 전개됐고 무신 집권기에 활약했던 보조국사 진울은 참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종 입장에서 교종 통합 운동을 전개했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각각 자기만의 종파를 만들었는데요. 대각국사 의천은 천태종을 창시했고요. 의천이니까 천에서 연상해서 천태종. 그 다음에 보조국사 진울은 조계종. 보조국사 진울은 조계종을 창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들이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수행 방법이 굉장히 시험 문제에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행 방법들을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대각국사 의천이 주장했던 수행 방법은 교관겸수입니다. 이 교자가 아까 불교 교리를 말하는 거고요. 이제 관자가 실천하는 수행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론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종의 입장에서 선종을 통합하는 겸수, 같이 닦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교관 겸수를 주장했던 게 대각국사 의천이고요. 보조국사 진울은 선종 입장에서 교종을 통합하려고 했기 때문에 참선을 굉장히 오래 하다 보면 도노라고 해서 갑자기 뭔가 탁 단번에 깨달으는 순간이 와요. 명상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깨달음 없는 딱 그 순간을 돈오라고 하고요. 그 깨달은 것을 깨달음으로 그치지 않고 점점점 계속해서 수행을 해 나가는 것. 그게 도노점수입니다. 그리고
정해쌍수라는 것도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는 정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판단해서 일체의 분별 작용을 없애는, 차별을 없애는 지혜. 이 지혜에서 해자가 왔어요. 그래서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는 선정, 정,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분별하지 않는 지혜의 해, 정해를 쌍수, 함께 닦는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겸수, 점수, 쌍수, 이 전부 다 숫자가 들어가니까 수행 방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관 겸수는 교자가 먼저 나오니까 교종 중심의 선종통합운동 대각국사 의천이구나. 연상하시면 되겠고요. 도노점수랑 정해쌍수는 참선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선종 입장에서 교종통합운동을 전개했던 진울이구나.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배웠던 내용을 사료로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대각국사 문집에서 온 건데요. 교리를 배우는 이는 마음을 버리고 외적인 것을 구하는 일이 많고 참선하는 사람은 밖의 인연을 잊고 내적으로 밝히기를 좋아한다. 여기서 교리를 배운다는 건 교종을 말하는 것일 거고 참선을 한다는 건 선종을 말하겠죠. 그런데 이는 다 편벽된 집착이고 양극단에 치우친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종은 교종대로, 선종은 선종대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이 양극단에 치우친 불교를 통합하려면 이 교종과 선종을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천이 한 일이 뭐냐면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정리한 뒤에 아까 의천이 뭘 창시했다고 했죠? 의천의 천자에서 연상을 하면 그렇죠. 천태종을 창시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아까 뭐의 입장에서 선종을 통합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교종의 입장에서 선종을 통합한다 그랬고 수행 방법으로는 교종의 입장에서 선종을 통합하는 거니까 교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교관 겸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진울. 하루는 같이 공부하는 10명과 함께 다음과 같이 약속하였다. 마땅히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산림에 은둔하여 같은 모임을 맺자. 항상 선을 익히고 지혜를 고르는 데 힘쓰고 예불하고 경전을 읽으며 힘들어 일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각자 맡은 바 임무에 따라 경영한다. 자, 이 사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진울이 불교가 외형적 발전에만 너무 치중해서 세속화하니까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독경, 그러니까 불경 공부도 하고 참선도 하고 노동도 하면서 고루고루 힘써야 한다는 신앙 결사 운동을 벌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 결사 운동을 벌이면서 이 진울은 송광사라고 하는 곳에서 수선사 결사를 조직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수행 방법을 주장합니다. 먼저 마음이 곧 부처임을 단번에 깨우치고 깨달은 후에도 꾸준히 수행하는 것. 아까 단번에 깨우치고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는 것. 도노점수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 실천 수행 방법으로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는 정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판단하여 일체의 분별작용을 없애는 지혜를 함께 닦는 것. 정해쌍수. 그래서 진울의 수행 방법, 도노점수, 정해쌍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의천과 진울 말고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인물들이 두 명이 더 있어요. 먼저 유불일치설을 주장했던, 그래서 나중에 고려 말에 성리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상적 토양을 만들었던 사람, 바로 해심입니다. 해심. 그리고 강진만덕사에서 백년결사를 결성해서 연부를 중심으로 수행에 정진하는 운동을 전개했던 사람, 요새입니다. 요새. 해심과 요새도 자주 그렇게 기출되진 않지만 그래도 기출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불교 사상 통합 부분은 의천과 진을 중심으로 반드시 알아두시고 해심과 요새도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탐구활동 4번으로 넘어갈게요. 교과서 96쪽에서 97쪽을 보시고 고려시대 과학기술을 탐구해보는 활동입니다. 먼저 목판인쇄술이 나오네요. 목판인쇄술은 뭐냐 하면 이제 여기 제작 과정도 나오지만 나무를 이제 소금물로 쪄서 소독을 한 다음에 이제 나무판을 만들어요. 목판을. 그래서 그 목판에다가 글자를 새겨가지고 이 글자에 먹을 칠하면 여러 장의 종이가 찍어 나오는 약간 판화처럼 만드는 그런 게 이제 목판 인쇄술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굉장히 과정들이 쉽지 않아요. 먼저 이제 나무를 소금물에 쪄서 소독을 하고 그래 안 뒤틀리니까 불경 목판에 새기고 목판 양 끝에 강목을 덧대고 그 다음에 이제 썩지 말라고 상하지 말라고 오칠을 한 후에 내 모퉁이에 구리판을 붙이고 그러니까 판 하나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과정이 복잡하죠. 단계가 여러 단계죠. 근데 그거를 이제 목판 인쇄 중에서 유명한 게 뭐냐면 팔만대장경이에요. 팔만대장경. 말 그대로 8만자를 새긴 대장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8만자를 새기는데 총 16년이 걸렸다고 해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힘든 과정을 했느냐. 여기 뭐 이곳에 예시에도 나오지만 몽골에 침입해 오니까 이제 부처의 힘을 빌려서 이 몽골의 침입을 격퇴하려고 하는 염원을 담아서 이 팔만대장경을 제작을 했거든요. 이제 몽골 침입 때 이제 초조대장경이 이제 불에 타버리고 소실되니까 이제 그거를 다시 만드는 의미에서 원래는 이걸 제조대장경이라고 했는데 이제 글자가 8만자다 보니까 우리가 편의상 8만대장경 이렇게 불렀던 게 지금 이제 우리 그 기록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도 이제 등재가 된 8만대장경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질문 5번을 보시면 해인사 장경 판전에 소장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인 가에 대해 외국인에게 소개하는 문장을 써봅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가는 팔만대장경을 말하는 거고요. 소개하는 문장은 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검색해서 쓰실 수도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로 해서 쓰시면 이제 이렇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부처의 힘으로 몽골을 물리치려는 염원에 따라서 이제 16년 만에 완성한 대장경이 바로 팔만대장경이다. 또는 이제 글씨체가 아름답고 잘못된 글자나 빠진 글자가 없는 등 정확한 내용으로 완성도가 높은 대장경이다. 목판 인쇄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외국인에게 소개하는 글을 쓰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목판 인쇄술 말고도 그 고려는 이제 금속 활자도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발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금속 활자 하면은 그 유럽의 종교개혁 시기에 쿠텐베르크라는 사람이 성경을 찍어낸 게 있는데 그 쿠텐베르크보다도 훨씬 앞서가지고 우리 고려시대에 상정고금 예문이라는 걸 찍어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전하지는 않고요. 전하는 금속 활자본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 바로 직지심체 요절입니다. 그래서 빈칸 가에 들어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은 직지심체 요절인데요. 우리 줄여서 그냥 직지라고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이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데요. 이 직지가 발견된 과정이 굉장히 좀 특이해요. 우리나라의 어떤 프랑스 공사 플랑시가 이거를 이제 직지를 사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고려시대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이 직지를 사갔는데 1967년에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시던 박병선 박사가 이제 사서예요. 박병선 박사가 이제 도서관을 막 정리하다가 이 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 책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다. 이렇게 역사적 가치를 계속 홍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2001년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반환이 되면 좋은데 이게 이제 그 누군가가 이걸 사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돌려받기는 굉장히 지금 힘들고 이제 이게 금속 활자니까 굉장히 여러 번을 찍어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청주의 흥덕사라는 곳에서 만들어진 건데요. 그 흥덕사 바로 옆에 청주 고인세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청주에서는 이 직지가 이제 프랑스에 유출된 것 말고 또 여러 건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직지를 발굴하는, 찾아내는 그런 이제 작업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속 활자. 그 다음 의학서적. 의학서적은 고려시대 향약 구급방이라고 해가지고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의학서적이고요. 이 각종 질병에 대해서 우리 풍토에 맞는 처방과 약재들이 소개되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역법, 역법은 달력을 말하는 건데요. 고려 후기에 원의 수시력을 받아들여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원의 수시력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 우리나라의 딱 그 경도와 위도에 맞는 그런 달력을 세종대왕 때 만들게 돼요. 그게 칠정산이라고 하는 달력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조선시대 가서 또 한 번 더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화약 무기를 이제 제작을 하게 되는데 최무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의를 해가지고 화통도감이라는 걸 설치해서 화약과 화포를 제작했습니다. 당시에 고려 말에 북쪽에서는 이제 홍건적이 막 쳐들어오고 남쪽에서는 왜구라고 하는 이제 일본 그 근처에서 활동하는 해적대 이제 왜구들이 많이 이제 쳐들어왔어요. 고려 말에. 그래서 이 왜구를 격퇴하는 게 굉장히 이제 골치가 아픈 일이었는데 최무선이라는 사람이 이 화약과 화포를 제작해가지고 왜구를 물리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대요. 이 최무선이라는 사람이 화약과 화포를 제작하는 이것도 굉장히 이제 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데, 이게 뭐 이 사람이 정부 기관에 소속돼가지고 막 처음부터 만든 것이 아니라 이 화약 이 기술을 알고 싶었대요. 당시에 중국에서만 이제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연히 중국 기술자 한 명을 알게 돼가지고 그 사람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이제 이 화약 만드는 기술들이 이제 익히게 된 거죠. 근데 화약을 이제 만들려면은 염초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제 이걸 잘못 쓰면 막 폭발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이런데 이 사람이 너무 이 화약 무기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탄생한 게 이제 화약, 화포가 되겠죠. 안타까운 게 이제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가 발전을 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나중에 이게 그래도 이 기술이 좀 이어져가지고 조선 초기에는 세종 때 가면은 뭐 이 화포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신기전이라고 하는 화차 같은 것도 만들고 해요. 화차도 만들고 신기전이라고 하는 그 동시에 100발 화살에 100발이면 동시에 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기도 하는데 이제 이걸 만들려고 하면 아무래도 뭐 염초라든지 뭐 유황이라든지 이런 거 너무 구하기가 힘드니까 또 중국의 눈치도 보고 이렇게 했어야 돼가지고 이제 이런 기술들이 축적이 많이 못 됐던 게 좀 아쉬운 면이 있죠. 그래서 재무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탐구활동 마지막이에요. 교과서 98쪽에서 102쪽까지 참고하셔서 고려시대 문화유산을 탐구해보는 거거든요. 좀 내용이 많을 수 있는데 먼저 우리 고려시대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바로 고려청자죠. 고려청자. 실제로 선생님이 이제 고려청자 이거 그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가서 이렇게 전시해 놓은 거 보고 하면 굉장히 색깔이 너무 아름다워요. 청자. 이 청자가
특히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순수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청자 질문 7번에 선생님이 적어놨는데, 청자를 만들 때 이제 표면에 문양을 새긴 뒤에 그거를 파내가지고 그 자리에 흑토나 백토를 넣으면 이제 무늬가 딱 새겨지는 거예요. 그런 기술을 뭐라고 하냐면 상감법이라고 하거든요. 원래 이 비취세계 이런 청자는 이제 송나라에서 유래가 된 건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런 상감기법이 더해져가지고 12세기에 상감청자가 만들어지고 13세기 중엽에 상감청자가 절정에 이뤄지게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원간섭기 이후에는 분청삭이라고 해가지고 청자에다가 흰색 백토를 발라가지고 이제 구워낸 분청삭이가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게 조선시대가 되면 이제 백토로만 만든 이제 순백자가 유행을 하다가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은 청화백자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이렇게 도자기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섬세하고, 그 다음에 이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흙도 좋은 흙이 나고, 그래서 우리나라 도자기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도자기 기술은 좀 세계화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임진왜란 때 이제 우리나라 도공들이 일본으로 많이 이제 건너가게 되면서, 뭐 자발적인 건 아니었죠. 이제 일본인들이 납치해가지고, 도공들을 납치해가지고 많이 데려갔는데, 오히려 우리나라의 도자기 문화가 일본에서 이제 꽃을 피워가지고 일본의 도자기가 이제 발달하는 그런 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좀 안타깝죠? 우리나라의 위대한 문화유산인데 금속활자도 그렇고 청자도 그렇고 약간 우리만의 이제 고유한 기술을 점점점 이렇게 세계화시키지 못한 게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고려시대는. 그 다음 살펴보면 금속공예. 금속공예도 특히 이제 고려만의 독특한 기술, 청동기 표면에 은으로 무늬를 장식하는 것. 선생님 말이 잘못했어요. 고려만의 독특한 기술은 아니에요. 이건 중국에도 있기 때문에 청동기 표면에 은으로 무늬를 장식하는 것. 그래서 은을 이렇게 하면 이런 식의 섬세한 무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금속 공예도 발달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불교 도구를 중심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나전칠기라고 해서 나무에다가 오칠을 한 바탕에 자개를 붙여가지고 무늬를 표현하는 공예예요. 자개가 뭐냐면 조개 껍데기 있죠. 조개 껍데기. 그래서 조개 껍데기 이거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제 붙이는 건데 이게 통영에서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이게 나전칠기 이게 굉장히 힘든 작업이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계승해서 하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이 기술을 조금 전수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계속 있으면 좋은데 이걸 전수해주기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런 데 좀 관심 있는 사람은 나전칠기 이런 거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지키는 측면에서 관심 있는 사람은 한번 좀 계승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굉장히 이쁘죠? 나전칠기. 그 다음 고려시대 불상이요. 고려시대 불상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거대한 불상들을 만든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상들을 보면 큰 규모에 비해서 조형미는 다소 떨어져요. 하지만 소박한 지방 문화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여기 맨 앞에 철불이 나오잖아요. 철불도 이제 고려시대에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여기 영주 부석사에 가면 이제 소조열의 자상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신라의 양식을 계승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딱 봐도 이 조형미가 떨어져 보이지 않나요? 굉장히 거대하죠. 막 머리 굉장히 크고 다 이렇게 큰 바위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건데요. 선생님 실제로 가서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정말 커요. 정말 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셔서 이 불상 앞에 서봐야지만 그 느낌 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형미는 조금 더 떨어지지만 그 지방의 어떤 특색을 알 수 있는 고려시대만의 불상의 특징이다 라고 하는 것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선생님 학습지 정리하진 않았지만 고려시대에는 이런 불화도 굉장히 아름다운 불화들이 많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불화들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게 거의 없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거의 대부분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건너간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 불화 좀 안타깝긴 하지만 고려시대 불화도 굉장히 유명했다. 실제로 이거 그런 박물관이나 이제 전시해 놓은 거 보면 이제 금박으로 이렇게 입혀가지고 굉장히 아름답고 섬세하게 표현한 것들이 많거든요. 기회가 되신다면 이 불화도 한번 직접 감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 건축. 건축은요. 이 공포라고 해가지고요. 그 기둥 위에 공포가 있는 것. 그 다음에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공포가 있는 것. 그래서 양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공포가 기둥 위에만 있는 거를 주심포 양식이라고 하고요. 공포가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있는 거를 다포 양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 기둥 위에만 공포가 있는 것, 그 다음에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공포가 있는 것. 그래서 주심포 양식과 다포 양식으로 나뉘는데, 이제 공포가 뭐냐면, 이제 이렇게 지붕에 이렇게 있으면 처마가 있잖아요. 이 처마를 이제 받치면서 이 처마의 무게를 기둥하고 벽으로 전달시켜주는 조립 부분을 말해요. 공포. 그래서 이거 나무와 나무를 이제 못을 쓰지 않고 이렇게 딱 이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자세히 보면 이제 부석사 무량수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둥에만 이렇게 공포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창경궁에 보면 명전전이라고 하는 정각인데 여기 보면 기둥과 기둥 사이에서 빼곡하게 이제 공포가 있죠. 이건 다포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포 양식이 조금 더 화려해 보이죠, 그쵸? 그리고 이제 기둥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좀 다른데 부석사 무량수전은 배흘림 기둥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똥똥한 요런 배흘림 기둥이 되고 이제 이 명전전에 있는 기둥은 이제 민흘림 기둥이라고 그래서 그냥 일자로 쭉 뻗은. 어떤 게 더 아름다워 보이나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배흘림 기둥 이게 조금 더 아름다워 보이고 그다음에 균형미를 더 보여준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이런 배흘림 기둥 양식이 있는 게 아니고 뭐 그리스 신전이나 이런 거 신전들 보면 이렇게 배흘림 기둥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탑을 볼게요. 탑. 여기 보면 안타깝게도 요 두 번째 있는 개성에 있는 이 탑은 선생님 보지 못했지만 나머지 탑들은 실제로 가서 봤었거든요. 정말 아름다워요. 여주 고달사지 승탑을 보면 이 승탑이 뭘 하는 거냐면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놓은 거거든요. 또는 승려들의 살이 있죠. 사리를 이제 모셔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사리를 뭐 과학적으로 우리가 뭐 자세하게 증명된 건 없지만 이제 그 스님들은 장례 방식이 화장을 지내잖아요. 그래서 화장을 하면 이제 이 구슬같이 생긴 사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리를 이제 보관하는 게 승탑인데 주로 이제 참선을 많이 하면 이 사리가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참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승탑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고려시대의 특징은 이 다각 다층탑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평창의 월정사에 가면 팔각 9층 석탑이 있어요. 실제로 가서 보면 정말 신기하게 생겼어요. 개인적으로 월정사 정말 좋아하는데 월정사에 들어가는 이제 입구가 전나무 숲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전나무 숲을 이렇게 거쳐가지고 월정사에 딱 가면 이 석탑 주변에서 풍경 소리가 막 들려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다각 다층탑.
그리고 개성의 경천사지 10층 석탑. 이거는 지금 중앙박물관 가면 중앙박물관 입구에 한 3층 정도로 이렇게 튀어가지고 이 탑을 전시를 해놨어요. 특히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탑이 몇몇마다 막 조각 같은 것도 새겨져 있고요. 그래서 이 석탑의 영향을 받아서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탑이 있는데, 조선시대에 그 원각사지 10층 석탑이라고 세조 때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탑은 어디 있냐면, 서울에 가면 탑골공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 3.1운동도 일어났던 탑골공원에, 왜 탑골공원이냐면 그 탑골공원 안에 이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있거든요. 그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이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본따서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도 실제로 서울에 혹시 가보시게 될 기회가 생기면 탑골공원, 거기에 유리로 이렇게 보호를 해놨는데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탑들 실제로 기회가 되신다면 직접 우리가 보면 더 이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겠죠.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문화유산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막 이렇게 암기를 하기보다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시대가 좋아가지고 여러분 유튜브에 이제 고려하실 때 문화유산 이런 거 검색하시면 정말 많은 컨텐츠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업을 되돌아보시면서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외워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시험에 나오지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유튜브나 이런 검색창들을 이용해서 고려시대 문화유산들을 직접 한번 보시는, 관심 있게 한번 보시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시대 통치체제를 살펴볼 거예요. 선생님이 이미 여러분들한테 학습지를 다 나누셨기 때문에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우리 대면 수업을 할 때는 이 4차시 조선시대 통치체제까지 학습지 다 완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에서 보도록 해요. 수고하셨습니다.